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을 때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군대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은 막을 수 없는 힘이자 무자비하고 효율적인 기계로 여겨져 앞을 가로막는 적을 모두 압도하고 소멸시킬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명성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소문으로는 전능하다고 여겨졌던 러시아군은 목표 달성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손실까지 입었습니다. 심지어 가장 정예 부대들마저 전멸당했고 굴욕을 당한 크렘린의 지휘관들은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고 준비도 부족하며 전혀 의욕도 없는 병사들에게 의존해 겨우 전선 통제의 형식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한 군대가 얼마나 추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동안 러시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볼 수 없었던 전례 없는 규모의 손실을 겪었습니다. 출처마다 추정치는 다르지만 대부분의 자료에 따르면 약 130만 명의 러시아 군인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군대도 그런 종류의 손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 군대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억 4,300만 명이 넘는 막대한 인구에도 불구하고 크렘린이 매달 수만 명의 신병을 병력에 추가할 수 있게 해준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인 모집 캠페인과 함께 말이죠. 꾸준히 이런 사상자들은 군대의 전력과 구조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병사들이 관에 실려 집으로 돌아가거나 전투에 부적합할 정도로 삶을 바꿔놓을 정도의 심각한 부상을 입으면서 러시아 지휘관들은 정기적으로 부대를 재편성해야 했습니다. 지휘부 여단은 실제로 여러 번 재구성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상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러시아는 전선을 유지하고 운영할 보병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극단적인 조치에 의존하여 정예 부대를 차량화 소총 부대에 배치했습니다. 갑자기 러시아군 전체에서 가장 잘 훈련되고 숙련된 병사들이 최전선 공격에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러시아 공수부대인 VDV 낙하산병, 특수임무부대인 스페츠나츠, 그리고 러시아 해병대인 해군 보병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정예 부대들은 보통 그들의 독특한 기술에 맞는 특수 임무에 투입됩니다. 이들은 총알바지처럼 취급당하거나 제대로 된 장비와 장갑 지원 없이 최전선 공격에 투입되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아무리 많은 훈련과 경험이 있더라도 이 세 특수부대 모두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를 들어 VDB는 수년 동안 세계 최고의 공수부대 중 하나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 부대의 병사들은 러시아군의 마케팅, 선전 영상, 그리고 모집 캠페인에서 자주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이들은 눈부신 성공 기록을 쌓아왔습니다. 이들이 체첸, 조지아, 시리아 어디에서 작전을 펼치든 이 무시무시한 공수부대원들은 항상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이들은 보통 전방이나 적진 후방에 배치되어 기습 공격을 감행하고 전략적 자산을 확보하며 적의 보급선을 교란해 더 큰 병력이 뒤따라올 수 있도록 길을 닦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로지니 제2차 전투 나모세티아 점령 때도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초기 단계에서 VDB를 비슷한 방식으로 사용하려고 시도한 것은 지극히 논리적인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분쟁이 시작된 초기에 러시아 공수부대가 키예프의 호스토메 공항에 투입되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임무는 공항을 장악하여 우크라이나가 크렘린에 침공해 항공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불행하게도 이 임무는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실제로 러시아군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군에게 사기를 높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렘린의 공수부대가 수도 키예프에서 10km, 즉 6마일도 채 떨어지지 않은 호스토메를 목표로 삼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수부대가 착륙했을 때 우크라이나군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매복과 포위 공격을 당한 VDB는 며칠 만에 수백 명의 인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손실은 아니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자포리자, 아브디우카, 프로크로브스크와 같은 분쟁 지역, 도시, 마을에서 벌어진 다른 큰 전투들에서도 VDB는 막대한 사상자를 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몇 명의 러시아 공수부대원이 우크라이나에서 사망했는지 알 수 없고 출처마다 추정치가 다르지만 분명히 상당한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영국 국방정보국은 러시아의 미하일 타플린스키 장군의 공식 연설을 인용했는데 그는 8,500명의 공수부대원이 부상을 입었고 러시아의 3만 명 공수부대원 중 약 50%가 전사하거나 부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게 2023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수많은 러시아인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었으며 여기에는 VDV 부대도 포함됩니다. 스페츠나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츠나츠 특수부대원들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부대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들은 은밀한 작전, 직접 행동, 인질 구출, 파괴 공작, 정찰 임무 등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스페츠나츠는 완벽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수년에 걸쳐 여러 차례 꽤나 급적인 실패에도 연루된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악명 높은 2002년 모스크바 극장 인질극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체첸 테러리스트들이 모스크바의 두브로브카 극장에서 900명 이상의 인질을 잡았습니다. 57시간 동안의 대치 끝에 스페츠나츠 부대는 극장 환기 시스템에 일종의 수면가스를 주입해 테러리스트와 인질 모두를 기절시켰습니다. 의식을 잃거나 무력화된 테러리스트 40명은 처형당했지만 인질 130명 이상도 대부분 그 가스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은 1996년에 있었던 또 다른 인질극 실패 이후 6년 만에 일어난 일로, 그때도 체첸 무장 세력이 처음에 수천 명을 인질로 잡았었습니다. 스페츠나츠와 연방군은 결국 포병부대와 공격 헬리콥터를 동원해 사건 현장을 폭격했고, 이후 벌어진 교전에서 최소 26명의 인질이 사망했으며 그 과정에서 마을 전체가 초토화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그들의 무시무시한 명성에도 불구하고 스페츠나츠는 종종 조직력 부족과 무모함으로 연관되어 왔습니다. 이미 혼란스러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그들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2023년 펜타곤 유출 자료에 따르면 약 900명의 스페츠나츠 요원이 처음에 우크라이나에 투입되었습니다. 그중 775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이후로 더 많은 특수작전 병사들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되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며, 미디어존은 2025년에 최소 1000명 이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디어조나는 2025년에 최소 1000명 이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을 저를 가지고 이민과 승기로의 다라존 이문가시 2025년은 최소 1000명 이망의 탕정젓으로 보도했습니다. 남은 최소 1000명 이망. 러시아 해병대 역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했고 수년간 여러 전투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부대는 러시아의 최정예 부대 중 하나입니다. 해병대, 즉 모스크바에서 해군 보병으로 알려진 이들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해안 공격을 주도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이들은 시리아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았고 40여 단, 61여 단, 155여 단, 810여 단과 810여 단과 같은 부대들은 동료들 사이에서 거의 전설적인 지위를 얻었습니다. 전쟁 초기에 이 부대들이 남부전선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아조프해와 크림반도에서 우크라이나로 진격하려 했던 곳이죠. 잠시 동안 그들은 그런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그들은 일부 손실을 입었지만 러시아의 전쟁기계가 마리우폴시를 포위하고 결국 장악하는 데 도움이 된 중요한 상륙작전에 참여해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해병대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돈바스와 남부 지역에서 그들은 막대한 사상자를 내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한때 상징적이었던 여단들이 재편성되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810여 단은 마리우폴, 헤르손, 쿠르스크, 자포리자에서 손실을 입은 후 여러 차례 재구성되어야 했습니다. 155여 단도 비슷한 운명을 겪었으며 추정에 따르면 최소 8번의 재편성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155여 단은 전쟁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여단 중 하나가 되었고, 과거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림자만 남았습니다. 공식 부고를 통해 러시아군의 사상자를 추적하고 확인하는 데 있어 매우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소스로 입증된 미디어조나 이전은 동안 2200명 이상의 해군 보병이 전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맥락에 맞게 설명하자면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 20년 동안 약 2400명의 병력 잃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 정예부대의 막대한 손실은 국가전쟁 수행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예병력 손실은 신병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이 특수부대 병사들은 전장에 수년간 축적한 경험을 투입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들은 평생을 군에 바쳐왔으며 조국을 위해 몸을 바칠 각오가 가장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장 치열한 전투에 맨 앞장서서 돌진하며 돌격을 이끌고 뒤따르는 이들에게 길을 밝혀줍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런 인물들이 매우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러시아군 전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전에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 중이십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하세요. 이제 세계 어느 군대라도 최고의 요원들을 이렇게 많이 잃으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러시아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전방 부대가 자멸적인 돌격으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해도 크렘린의 지휘관들은 반드시 크게 신경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쉽게 더 많은 남성들을 모집해서 가장 기본적인 훈련만 시킨 뒤 소총을 쥐어주고
또 다른 공격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VDV, 해군 보병, 스페츠나츠 같은 부대는 쉽게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크렘린이 적합한 자질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찾는다 해도 차세대 특수부대 병사들을 제대로 훈련시킬 시간은 없습니다. 스몰워즈 저널 보고서에 따르면 새로운 러시아 특수부대 병력들도 나머지 러시아군과 마찬가지로 급하게 훈련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는 크렘린이 이를 여유가 없는 핵심 요원들의 전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처럼 큰 손실 후 이 영상의 새 엘리트 부대는 내부 결속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들은 예전만큼 체계적이거나 규율이 엄격하지 않습니다. 155근이 해군 보병여단과 810근이 해군 보병여단 모두 전쟁 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해병대원들은 금지된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를 잔혹하게 처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부대원들도 연루되어 있는데 일부는 2022년 악명 높은 부차 학살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학살에서는 민간인들이 거리에서 문자 그대로 학살당했습니다. 게다가 미시적인 관리에 집중하는 구식 소련식 교리와 심지어 군대의 최고위층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체계 때문에 정예부대 지휘관들은 남아있는 병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나 자유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신의 문화가 형성되며 이러한 막대한 인명피해와 결합될 경우 러시아의 전장진전에 큰 장애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필요한 기술이나 경험이 없는 일반 보병들을 특수 임무에 투입할 수밖에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병들이 인원 보충을 위해 스페츠나츠 여단에 급파되거나 VDV 요원들이 최전선 공격에 투입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러시아 군대는 완전히 엉망진창인 상태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나아질 희망도 없습니다. 실제로 해군 보병이나 스페츠나츠 같은 정예부대를 넘어서서 보더라도 러시아의 나머지 병력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필요한 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점점 더 많은 러시아 군인들이 훈련, 장비 부족을 넘어 전투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말기 질환을 앓고 있거나 팔다리가 없는 사람들이 전선에 배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죄수들이나 전쟁에 속거나 협박당해 끌려온 불운한 소수 민족들도 함께 투입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도 인력을 끌어모으고 있는데 아프리카 용병을 모집하고 북한에도 군인 파병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통계에 따르면 2026년 크렘린의 군대는 수많은 전선에서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진격은 민망할 정도로 느리고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탄력을 받으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영토를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렘린이 전투에 보내는 사람들의 유형, 더 중요하게는 그 병사들을 지휘하는 지휘관들의 유형을 보면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전쟁이 길어질수록 러시아 지휘관들은 점점 더 잔인하고 무자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소셜미디어에는 이 낭자들의 타락함을 보여주는 수백 개의 영상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지휘하는 병사들을 고문하고 학대하고 착취하고 심지어 죽이는 것조차 서슴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에 갇히거나 나무에 묶이고 다른 이들은 전기 고문이나 성폭행을 당합니다. 두 병사가 구덩이에 던져져 죽을 때까지 싸우도록 강요당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전선에서 봉거하는 동안 끔찍한 부상을 입지만 의료 치료를 받기 위해 후송되거나 전역하는 대신 계속 남아 싸우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지휘관들은 종종 병사들에게 매일 통행세를 내거나 은행 카드를 넘기라고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는 병사들은 다시 한번 고문을 당하거나 다음 공격에 가장 먼저 투입되는 등 다른 방식으로 처벌받습니다. 남성들이 묶여 구타당하거나 추위에 속옷만 입게 강요받는 영상도 있습니다. 심지어 다리가 부러진 채로 목발을 짚고 전투에 투입되어 반대편에 있는 우크라이나 병사가 동정을 베풀어 살려주지 않는 한 생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 내몰리기도 합니다. 크렘린의 전쟁 기계는 고문과 부패, 범죄가 들끓는 끔찍한 집단이며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 웹사이트에 보내진 유출된 메시지들은 러시아 신병들과 그 가족들의 절박함을 드러냅니다. 단 6개월 동안 이 웹사이트에는 지휘관들의 부패와 자신들의 부하들에 대한 폭력을 고발하는 무려 12,000건에 달하는 불만이 접수되었습니다. 러시아 연구원 알렉산드라 아르키파바는 이 장교들이 사용하는 야만적인 전술을 기록한 수많은 메시지들을 분석했으며 많은 지휘관들이 기꺼이 고문까지 동원해 병사들로부터 돈을 빼앗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르키파바는 오늘날 많은 병사들이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돈을 벌고자 전쟁에 참여했지만 살아남기 위해 월급의 최대 80%까지 강제로 빼앗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병들은 돈을 내거나 죽으라는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지휘관들은 자신들만의 가격표도 만들었습니다. 병사가 드론 조종사로 배치되어 최전선 돌격에 나서지 않으려면 2,000달러를 내야 합니다. 최전선의 살상지대에서 더 멀리 떨어진 후방에서 복무하려면 6,000적 달러가 필요합니다. 또는 의학적 사유로 전역하고 싶다면 무려 12,000적 달러가 필요합니다. 가장 나쁜 점은 러시아 경제가 너무 나빠서 일반 러시아인들이 그 영향을 직접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가장 건강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입대하고 이런 대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르키파바가 설명하듯이 말이죠. 러시아의 경제적 관점에서 상황은 매우 나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졌고 그래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세금이 오르면서 전역으로 뭘 사야 할지가 큰 문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쟁의 대가입니다. 러시아의 신병들에게는 비참한 상황이지만 이는 러시아군 전체에도 암울한 신호입니다. 이렇게 많은 손실과 심각한 부패 그리고 형편없는 사기 상태로 크렘린이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표한 목표 중 어느 하나라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병사들을 그 소모전에 계속 갈아넣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세스 존스가 지적했듯이 이것은 결코 승리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러시아인들은 이 전략이 최악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병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는 물론 이 전략이 역사상 유례없는 사상자를 낳는다는 점입니다. 이런 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입니다. 사상자가 너무 많아서 러시아는 실제로 전사자들을 묻을 공간조차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절박한 러시아 당국은 군인묘지의 이미지를 흐리게 처리하는 등 이 참혹하고 추악한 현실을 숨기려는 한심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계속될 수 없습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러시아도 이를 알고 데이터로 증명됩니다. 실제로 2026년 첫 몇 달 동안 크렘린이 마침내 모집할 수 있는 병력보다 더 많은 병사를 잃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러시아는 전면적인 동원령을 제외하고는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큰 금전적 보상부터 학생들을 현혹하는 허위 모집 영상까지 동원하고 있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더 치명적인 드론, 더 장거리 미사일, 그리고 전선 전역에서 러시아군에 맞서 계속 진지를 구축하며 사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곧 키이우의 지휘관들은 매달 최대 5만 명을 러시아군에게 피해를 입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 지휘관들은 전쟁 상황엔 관심 없이 부하들을 갈취하고 고문하는 데만 몰두합니다. 힘의 균형이 바뀌고 있으며 러시아는 그 방정식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우크라이나가 우위를 확실히 굳히는 과정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키이우 병사들이 장거리 드론으로 러시아 여러 지역을 불태우고 석유 기반 시설을 파괴한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면 블라디미르 푸틴도 점점 더 많은 러시아 국민들이 그의 거짓말을 꿰뚫어보고 상황이 계획대로 되지 않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많은 인사이트와 분석, 그리고 놓치고 싶지 않은 속보를 위해 더 미리테리 쇼 구독도 잊지 마세요.